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석의 여승 3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요. 시는 운율적 요소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여기 다라는 평생 종결 어미의 반복이 사용되었죠. 이 평생 종결 어미 얘기를 할 때, 랩을 할 때 라임이 좋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 글은 화자가 여승이라는 사람을 관찰하는 태도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한 여인에서 파리하다라는 말뜻 알려줬었어요. 그 다음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에서도 그 가을밤 차다는 것은 촉각이고 우는 것은 청각인데 청각을 촉각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촉각화.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감각의 전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보면 이 여인이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막 때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서 아주 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년 들어가야 되는 3년 볼까요? 3년도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년이 과거의 첫 번째 내용이라면 과거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년은 과거의 세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내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지키기 때문에 과거만 따지면 순행인데 전체를 보면 현재가 먼저 나오고 과거가 나왔으니까 역행적 구성입니다. 역행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순행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그럼 3년.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누가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렸을까? 여기 나오는 여인이겠죠. 주인공 여인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아비는 여인의 남편. 그 여인의 남편이 일벌은 평생 일만 하니까 남편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네요. 힘들게 일하러 가서 무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조차 없는 상황.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이연에 있던 그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 문장을 보면 와, 도라지 꽃이 피어 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나? 예쁜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도라지 꽃은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라색 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보라색은 시에서 드러내는 그 상징적 의미는 보통 그 죽음이나 부정적 의미로 많이 써요. 황실 같은 데서 많이 쓴다 해서 고귀한 색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라색이 죽음을 나타내서 돌무덤과 연결지어 본다면 당연히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을 간 게 아니라 아이는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죽음을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그 어떤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직설적 표현 아닙니다. 요거 지난번에 한번 모의고사 같은데 나왔던 것 같아요. 직설적 표현이 아닙니다. 간접적 제시예요.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제시하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간접적으로 죽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요상을 한번 보자.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일하러 가서 10년 동안 오지 않고 유일하게 그 의지했던 딸은 죽었어요. 이 여자의 상황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죠. 이것을 한자어로 설상가상이랍니다. 이때 설은 눈, 그 다음에 이때 상은 윗상자고요. 더알가자에 서리상자를 써서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그런 상황이야.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설상가상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겹치는 건가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위에 서리가 내려버리면 이 눈이 딱딱하게 얼음판이 돼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 눈 위에는 걸어갈 수 있지만
눈 위에 서리가 내려버리면 걸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아주 심하게 겹쳐졌을 때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한자성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남편도 없고 딸도 죽고 해서 설상가상의 비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비극적인 삶을 사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극적인 여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히 어떤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시를 분석을 할 때는 이 여인을 한 명의 평범한 여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삶을 산 우리 민족을 또는 민족 둘 다 상관없겠어요. 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마음이 짠하죠? 많이 불쌍한 여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연으로 갑니다. 마지막 연 갑니다. 마지막 연. 산꽁도 슬금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어떤 날 산꽁이 막 울고 있었어. 산속이니까 산꽁이 울었겠지. 그때 산속의 절의 마당 기퉁에는 여자의 머리오리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눈물방울과 같이라는 것은 머리카락과 눈물방울이 같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죠.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머리카락이 눈물과 같이 떨어졌다라고 첫 번째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눈물방울처럼으로 해석을 해도요.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중의적 표현이라 그래요.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을 쓰면 시가 좀 더 풍부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어문 변동 요즘 배우고 있던데 그 문법 시간에 이건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되겠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여인이 머리를 밀고 스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1년에 나오는 내가 그 여성이 합장하고 절을 했을 때 만난 그 여성은 바로 이때 머리를 깎았던 그 사람인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여성이 그 머리카락을 눈물같이 떨어진 날은 이 여인이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이 스님이 되는 날이었네요. 그런데 이 스님이 울고 있는데 산꽁도 울고 있어요. 시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나 등장인물이 슬픈 상태이거나, 자, 첫 번째 조건 슬프거나, 그럼 오알입니다. 둘 중에 하나면 돼. 울 때, 시적 화자나 등장인물이 슬프나 울 때 그 배경적 요소가 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이나 상관없어요. 어떤 다른 것이 울 때. 자, 그럼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자나 등장인물은 슬퍼도 되고 울어도 돼. 그런데 다른 어떤 대상은 반드시 울어야 돼요.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이 다른 대상을 감정이입의 대상이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감정이입의 대상을 사용한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나 고전 문학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시나 시조에 많이 쓰였어요. 가사에도 많이 쓰였네. 그러고 보니 그럼 더듬어 볼까요? 한번 우리 문학에서, 한국 문학에서 이게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볼게요. 한국 문학에서 감정이입으로 잘 쓰였던 시어들을 어떻게 제일 있었냐? 제일 먼저 시적 화자가 막 울고 있는데 님을 여여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 님이 안 와서 슬퍼할 때 사용된 감정이입의 대상 가장 대표적인 건 소쩍새 또는 자규라고도 돼 있고요. 접동새라고도 하죠. 접동새. 또 다르게는 귀촉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문학에서는 그냥 이 네 개의 이름들이 그냥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비극적인 삶을 산 그런 전설과 관련된 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설화까지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비극적인
어떤 그 삶과 관련되는 새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가 등장하면 고전문학에서는 시적 화자가 슬프거나 우는 상태가 안 드러나 있어도 일단 감정이입의 대상이 등장했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새 외에도 귀뚜라미가 자주 등장해요. 귀뚜라미도 울고 있다 이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많이 씁니다. 이 외에 촛불이 눈물을 흘린다. 촛농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도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돼 있지만 원숭이가 휘파람 소리를 내요. 이 휘파람 소리가 가을날 굉장히 스글프게 들렸대. 우는 소리처럼. 이거는 이제 원숭이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학이긴 하지만 한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문학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글이 없을 때 한글이 있더라도 양반들은 한자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쓴 문장에 중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썼던 것을 모방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 중국에는 원숭이가 있는 곳이 많았나 봐. 그래서 원숭이가 휘바람을 불고 가을에 휙휙 다니면 그 모습이 굉장히 처량하게 보이고 소리도 슬프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원숭이 휘파람 소리가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뭐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 통틀어 봤을 때 이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권이 등장하네요. 감정이입의 대상. 자, 요런 정도입니다. 감정이입 대상. 뭐 일단 감정이입 대상은 등장하면 문제로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문 부분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여기에 상권이 운다 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요 떨어진 날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시각과 청각,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촉각, 그 다음에 가지치 냄새의 후각, 두루두루 많은 감각이 쓰였네요. 감각적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감정이입의 대상을 설명했습니다. 프린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대상과 연관해서 선생님 그럼 객관적 상관물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대상에서 이입의 대상은 문학적으로 보면 사실 구분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학교 문학에서는 수능 문제와 연결지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 객관적 상관물은 대부분 감정이입의 대상과 별개로 다루어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화자나 인물이 슬프거나 울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이 울 때는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원숭이 휘파람을 불면서 운다. 촛불이 뭐 운다. 소쩍새가 운다 하면 감정이입의 대상이고요. 시적화가 슬픈데 노을이 지거나 비가 내려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라든가 내가 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배가 사공이 없어서 배가 비어 있거나 님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비어 있다. 빈 배가 있거나 또 님이 와야 되는 방에 빈 방에 혼자 있거나 이럴 때 이 빈방, 빈배, 그 다음에 비바람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적인 요소들은 주로 객관적 상관물로 보고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똑같은 감정의 상황일 때, 둘 다 울 때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문학 서적에 따라 이론 서적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지만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감정이입의 대상의 조건은 아까 앞쪽에 말했던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를 포괄하는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시 음성상징어가 썼다면 이런 시어를 썼을 텐데요. 이거 사실 이거 오늘 배우는 이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배웠던 외할머니 뒤한 텐마루의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 또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이론을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색채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그 문제들도 있는데 이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이렇게 시에 썼을 때 색채어를 썼다라고 하고요. 이 색채를 쓰면 그 어떤 시적 대상, 시 속에 등장하는 어떤 대상의 인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여승에 대한 시 해석은 모두 끝났는데요. 뒤쪽에 여러분들 학습지가 있어요. 학습지에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볼까요? 서사적이에요. 서사시와 다르다는 거 했어요. 예상적, 슬프다는 거고 해상적,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감각적인 것은
감각적이지 않은 시는 이 세상에 없다 했습니다. 특히 성격의 감각적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각 외에 여러 가지 감각을 썼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명을 쓴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지명을 썼기 때문에 사실적. 자, 특징 나오죠. 그 다음 표현의 특징, 역순형적 구성이다. 이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해보자. 2년, 3년, 4년이 과거가 순서대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 1년이 현재니까 제일 뒤에 와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관찰자적 태도의 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다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청색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담시적 특성이란 말은 잘 안 쓰긴 안 쓰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야기적 특성을 보인다. 쉽게 말하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시효와 19풀이 프린트 보시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별표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여성의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빼도 상관없어. 여성의 비극적인 삶, 이게 주제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이거 여성을 우리 민족이라 보면 일제의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슬픔이라 해도 되고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라 해도 상관없어요. 남편은 집을 나가고 자녀는 힘든 삶 때문에 딸은 죽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모습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시간 순으로 딱 쭉 써놓은 내용, 이거는 시간 순으로 시를 다시 배열한 모습이에요.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